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 다룰 소식 먼저 한 줄로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한 달 만에 46%를 올라서 7,384포인트라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이게 진짜 괜찮은 건지 아니면 뭔가 불안한 신호가 같이 나오고 있는 건지 오늘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에 미국 연준이 역대급으로 분열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이 터진 이야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5월 6일이요. 연휴가 끝나고 첫 거래일이었는데 이날 코스피가 정말 역사적인 하루를 보낸 거죠. 종가 기준으로 7,308 14.56포인트, 전 거래일보다 무려 447.57포인트, 퍼센트로 따지면 6.45%가 하루 만에 오른 겁니다. 장중에는 7,426.60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코스피가 아침에 출발할 때 이미 156포인트, 2.25% 오른 7,093으로 시작했거든요. 7,000선을 가뿐하게 넘으면서 출발한 건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오후 내내 계속 올라간 거예요. 말 그대로 7,000피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끌어올렸느냐? 여기가 중요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날 하루에만 3조 1,359억 원을 순매수했어요. 혼자서 이 시장을 끌어올린 거죠. 반대로 기관은 2조 3,050억 원을 팔았고 개인도 5,760억 원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랑 개인이 합쳐서 약 2조 9천억 원을 던졌는데 외국인이 3조 넘게 받아먹으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구조인 거예요. 특히 외국인이 어디에 집중했냐면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에서만 3조 9,100억 원을 사들였어요. 기관도 이 업종에서 2조 6,341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14.41% 올라서 이른바 27만 전자시대를 열었고 SK하이닉스도 10.64% 올라서 160만 닉스를 달성한 거죠. 이걸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요. 코스피가 지난 3월 말, 3월 31일에 5,052포인트였거든요. 그때 5,000선이 위협받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7,400 가까이까지 왔으니 46.2%가 급등한 겁니다. 한 달에 46%요. 이게 정상적인 속도는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가가 이렇게 빠르게 오르면 반대쪽에서도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른바 한국형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코스피,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를 보겠습니다. 이날 장 초반에 V코스피가 한때 8.96포인트, 무려 16.04%나 급등해서 64.83까지 치솟았어요.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이란 전쟁이 터졌던 3월 하순에 66.56을 기록했었거든요. 그 이후 장중 최고치를 찍은 겁니다. 보통 V코스피는 코스피가 급락할 때 오르는 특성이 있는데요. 상승장에서도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질 때 같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인 거죠. 주가는 올라가는데 이게 좀 무섭다, 너무 빠르다, 이런 심리가 V코스피에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공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공매도 순보유 장호액이 4월 29일 기준 20조 1,086억 원으로 집계됐어요. 코스피 공매도 장호는 4월 27일에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선 이후 계속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 수준이에요. 공매도 장고가 가장 큰 종목을 보면 현대차가 1조 9,531억 원으로 1위, 한미반도체 1조 9,276억 원, HD현대중공업 1조 6,839억 원, LG에너지솔루션 1조 3,936억 원, 미래에셋증권 9,366억 원 순이었습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돈이 이렇게 몰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B2 빚내서 투자하는 지표인 신용거래 융자 장호도 5월 4일 기준 35조 8,389억 원이었습니다. 직전보다 약간 줄었지만 연초 대비로는 30%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자금 흐름이에요. 국내 주식형 펀드 자금이 3월에는 18조 8천억 원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런데 4월에는 내국인 40조 원, 외국인 16조 원, 합쳐서 56조 원이 유입됐어요. 한 달 사이에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연구원이 흥미로운 분석을 했는데요. 이번 반등을 주도한 건 기관이 아니라 개인 자금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비중이 헤지펀드와 대형은행을 상회했다고 해요. 워런 버핏이 최근 미국 주식시장을 도박판이라고 언급한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고 허 연구원은 짚었습니다. 작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쇼크, 올해 이란 전쟁, 이런 초대형 악재가 터져도 얼마 지나지 않아 주가가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 일종의 학습 효과가 생겼다는 겁니다. 빠져도 금방 올라오니까
안 팔고 버티거나 오히려 더 사는 거죠. 하지만 허 연구원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언젠가 이 학습 효과가 깨지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요. 다만 각국 중앙은행들과 정치권이 서로 눈치를 보는 한 유동성의 방향이 반전되려면 또 다른 반복 학습이 누적되어야 할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정리하면요. 코스피 7000 시대는 분명 열렸지만 공포지수가 치솟고 공매도가 사상 최고치이고 빚투장호가 연초 대비 30%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이 랠리가 건강한 건지 아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미국에서 넘어옵니다. 4월 29일에 미 연준,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가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준금리를 3.5에서 3.75% 범위에서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가 평범하지 않았어요. 투표 결과가 8대4로 나왔거든요. FOMC에서 4명이나 반대표를 던진 건 1992년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3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 거예요. 그것도 반대 이유가 다 달랐습니다. 연준 이사인 스티븐 미러는 0.25%포인트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반대했고요. 반대로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베스 해맥,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 댈러스 연은 총재 로리 로건, 이 세 명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구를 성명서에 넣은 것 자체에 반대한 거예요. 한쪽은 내려야 한다. 다른 한쪽은 내릴 수 있다는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양쪽에서 동시에 반대가 나온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연준이 이렇게 갈라져 있다는 건 그만큼 미국 경제 상황이 읽기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인 2%를 아직 넘어서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에너지 가격 급등이 겹치면서 물가 잡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큰 변화가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5월 15일부로 연준 의장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8년간의 임기가 끝나는 건데요. 이번 4월 회의가 사실상 파월 의장으로서의 마지막 FOMC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파월은 기자회견에서 연준 이사회에는 무기한으로 남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의장은 내려놓지만 이사로서 영향력은 계속 행사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JP모건 글로벌 리서치의 전망이 흥미로운데요. 2026년 남은 기간 동안은 금리가 계속 동결될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움직임은 2027년 3분기에 0.25%포인트 인상이 될 거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릴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인 거죠. 이게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미국이 금리를 계속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면 한미 금리 차이가 유지되면서 원화의 하방 압력이 생기고 외국인 자금의 이탈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지금은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미국 금리 방향이 바뀌는 순간 이 흐름이 역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파월 의장이 떠난 뒤에 연준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국내 대표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CDMO 기업이죠. 이 회사에서 2011년 창립 이래 처음으로 전면 파업이 벌어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은 노동절인 5월 1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어요. 닷새 동안 진행됐는데 전체 조합원 약 4,000명 가운데 2,8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전체 임직원 5,455명의 55%, 조합원 기준으로는 72%가 파업에 나선 거예요. 파업 방식이 좀 독특했는데요. 별도의 집단 행동 없이 조합원들이 평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6일부터는 현장에 복귀하되 연장 근무와 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방식의 무기한 준법투쟁으로 전환했어요. 노조의 요구사항을 보면요. 기본급 14.3% 인상에 전객 350만 원 추가 인상,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으로 배분, 임직원 1인당 3천만 원의 경력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의 요구인데요. 사측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진짜 심각한 건 손실 규모입니다.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게 생산 공정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일반 제조업과 달리 바이오 의약품은 한 번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해당 배치 전체가 날아갈 수 있어요. 세포 배양이라는 과정 자체가. 특정 조건과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최대 6,4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807억 원이었거든요. 그걸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1분기 농사를 통째로 날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더 복잡한 건
노조의 요구가 단순히 임금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노조가 신규 채용, 인사고과, 심지어 인수합병, 즉 M&A에 대해서도 사전 동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영권 침해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이런 요구가 현실화되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CDMO 사업이라는 게 신뢰가 생명이거든요. 글로벌 제약사들이 생산을 맡기는데 파업 때문에 생산 일정이 밀릴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 향후 수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이번 주 추가 협상이 이어지는데요. 6일에 노사대표 교섭위원 간 1대1 미팅이 예정되어 있고 8일에는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회의가 열립니다. 사측은 성실히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의 요구 수준이 높은 만큼 협상 난항이 예상됩니다. 자, 오늘 3가지 소식을 정리해봤는데요. 코스피 7000시대, 연준의 분열, 삼바 파업, 이 3가지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코스피는 올랐지만 공포지수가 같이 뛰고 연준은 내부가 갈라졌고 삼바는 협상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일수록 리스크 관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게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코노클립이었습니다.